중개보수할 차례네요. 자, 중개보수는 거래계약 체결되면 보수받을 수 있죠. 중개계약 체결할 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런데 판례에서는 중개계약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게 분필입니다. 분필이다 말을 해야 분필입니까? 말 안 해도 분필입니까? 말 안 해도 분필이죠.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니까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다른 말로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수받을 수 있죠. 거래계약 체결되면 보수받을 수 있다.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돼도 받을 수 있죠. 그죠? 다만 기업공개사, 기책사유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나오는 부분 아니고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원칙은 약정에 의한다. 약정이 없으면은 절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합니다. 자, 중개보수율, 실비, 한도액 나타낼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하죠. 자,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일단 두 개 구분을 해놓고 중개보수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이 시도조례가 주택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은 어떤 조례로 하느냐. 하나만 외우자 하는 말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죠. 분사무소라면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이 시도조례를 정하는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는데 범위라는 게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9입니다. 임대차는 1000분의 8이죠. 물론 1000분의 9다, 1000분의 8이다 하는 것은 일방에게 받는 거예요. 쌍방에 받으면 곱하기 2 하겠죠. 그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외는 우리 시험 범위니까 직접 알아야 되죠.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상관없이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로 한다. 그런데 소형 오피스텔,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최고가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외로 보느냐 할 때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을 했을 때 면적이 똑같은 거로 보는데 면적이 큰 거로 보는데 똑같다면 주택으로 본다. 즉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할 때 동일 몇 번 나온다? 3번이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졌을 때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정의한다. 중요한 것은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정의한다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 하면은 동일 3번을 꼭 확인해야 돼요. 동일이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매매하고 다른 거하고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면 되죠. 조심해야 되는 게 확인 설명서에서는 절대 거래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보수율을 곱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거래 금액은 매매일 때는 매매가격, 전세일 때는 전세금 당연한데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일 때 이럴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전세 환상금이에요. 그런데 계산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5천만 원보다 1원이라도 작으면 계산을 다시 하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 계산 문제에서는 임대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환일 때는 두 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하는 것도 아니고 큰 거 하나 고액부동산 가입을 한다. 분양권일 때는 절대 분양 대금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 아니죠. 그죠?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단다. 다른 말로 분양은 팔 때 받는 가격으로 한다. 계산 문제는 꼭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일반이 받냐 상반이 받냐 동그라미 치고 주택이라면 일반이 받는 한도액도 같이 보셔야 돼요. 기업공개사는 중개보수뿐만이 아니고 실비도 받을 수 있는데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즉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은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고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중개보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보수는 의뢰인과 기업공개사 간에 합의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없으면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 지급한다.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 아니죠. 그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죠.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이다. 주택 외죠.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전부 다가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교육공개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실비를 받는다. 그러면 17개 시도조례 다 외워야 되죠. 하나만 외우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야.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에 관한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분의 1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에 틀렸다 그러면은 이신청 들어갑니다. 안 받아줍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런 게 이신청 들어갔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범위를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요건을 나타내냐. 범위라는 명확한 말이 없으면 요건을 나타냅니다. 초과도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지만 요건은 2분의 1 초과가 아니고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분양권인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서 보수를 계산한다. 이게 맞죠? 분양 대금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는 것은 아니다. 37번에 중개보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로 한다. 일방이 받는 게 1000분의 9 맞고 주택이 부속되는 토지의 보수율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주택이 부속되는 토지는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보니까 시도조례로 정하겠죠.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일방으로부터 최고 거래금액의 1000분의 4에 내서 보수받을 수 있다. 맞죠? 매매나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입니다. 교환인 경우 거래금액은 고액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큰 거 하나로 합니다. 상호매매로 봐서 계산한다.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상호매매라는 말은 3억하고 5억짜리 교환할 때 3억 팔 때 값 어렵게 받고 5억 팔 때 값 어렵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액 부동산 큰 거 하나로 봅니다. 법정 보수보다 초과해서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초과 보수 검증에서 나오죠. 상대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자, 38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분사무소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물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하다 하는 말은 주택으로 봅니까? 주택 외로 봅니까? 똑같으면은 주택으로 보죠. 그죠? 주택은 시도조례죠. 계약기간 2년 의미가 없죠. 자,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5천만 원보다 작죠? 그러면은 1,500만 원 플러스 30만 원 곱하기 70으로 계산을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은 3,600 되죠. 자, 3,600. 자, 4번에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있고 넘어가서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있다. 분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뭐를 택해야 됩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봐야 되죠. 그럼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상한율은 0.5%예요. 그럼 0.5%다. 3,600만 원에 0.5% 하면은 18만 원이죠. 한도액이 15만 원이죠. 한도액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일반에 받는 게 15만 원이네요. 그죠? 15만 원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얼마냐 하는 말은 일반이 받는다는 말이 없으니까 쌍방이죠.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은 30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개업공개사가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냐. 그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 하는 말은 주택입니까? 주택외입니까? 주택외죠. 자, 보증금이 2천만 원,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대로 가야 된다. 곱하기 70으로 다시 해야 된다. 5천만 원 그대로 가야 되죠. 계약기간 2년 의미가 없죠. 그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 뭐로 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지금 문제가 주택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니면 문제의 핵심은 절대 조례를 보면 안 돼요. 문제를 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밑에 아무리 조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택 외 하면은 동그라미 치고 조례에 꼽히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까 5천만 원에 1000분의 9. 근데 일반이 받는 말이 없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0번에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아까 수수료 내는 건 했죠. 그죠? 한마디로 도장값이다. 도장 찍어서 받는 것.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데, 도장 찍어서 받는 거라 하더라도 자격증 따가지고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이거는 시험 응시하는 수수료 포함되어 있어요. 지정 신청할 때도 수수료 안 낸다 그랬어요. 그 수수료는 우리가 모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원칙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인데 예외적으로 이거 아닌 것도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 국장이 시험 칠 때 지자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받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또 시험 응시하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것을 누구에 위탁했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 지급하는 것,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수료는 동전으로 내도 됩니까? 지폐로 내야 됩니까? 수수료 낼 때 동전으로 내도 됩니까? 지폐로 내야 됩니까? 동전으로 내면 안 받습니다. 지폐로 내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뇌물이에요. 그럼 이 수수료를 수입 인지나 수입 정지로 내죠. 국세와 관련된 것은 수입 인지로, 지방세와 관련된 것은 수입 정지로 냅니다. 그죠? 그럼 등록증 받을 때 정지 사가지고 침발라서 붙여가 갑니까? 등록 신청할 때 정지 사가지고 같이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등록증 받을 때 수수료 내는 게 아니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개해서 시험에 시행한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자격증 재교부를 위탁했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거래정보사업체로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자, 포상금 볼게요. 자,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 벌써 포상금의 대상이 된 것은 형벌의 대상이 돼요. 다른 말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형벌의 대상이 아니면은 공개사법에서는 포상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형벌의 대상이라고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 그 중에서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 받은 자 1년에 1천, 기획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에 1천, 거래지서 교란행위했다 3년에 3천. 자, 요거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 어디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더라도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합니다. 문제는 돈을 받아가지고 등록관청이 지급을 하는데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요.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해야죠. 안 맞죠, 그죠? 그래서 국고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로 보조할 수 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무죄 판결 받았다 지급한다 안 한다? 무죄 판결은 판사가 주죠. 검사가 공소 제기했죠. 무죄 판결 받아도 지급은 합니다. 등록관청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구분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첫 번째 에서니까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번째 나왔으니까 2개월 이내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요. 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받아가 20% 지급하면 돈이 남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로 보조할 수 있다. 물론 두 개 다가 같은 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했다 같이 했으니까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했다 따라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장에 지급한다. 물론 공동으로 했다 하더라도 미리 정해놓으면은 정해놓은 대로 지급을 하겠죠. 자, 41번. 다음 중 공제사법명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부정하게 중개업 등록을 한 A를 신고해서 3개월 징역이 확정되었다. 지급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갑은 A에게 한 건 받을 거 있고 갑은 갑과 을은 기획공개사가 결격사에 해당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B를 공동으로 고발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 문제는 뭐냐면은 결격사에 해당하는 기획공개사입니다. 등록 취소되겠죠. 아니 등록 취소됐다는 말이 없죠. 그럼 무등록자 아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무등록자 아니니까 보상금 대상은 안 됩니다. 3번 갑은 자격증을 양도한 시를 신고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공소제기 했으니까 지급하죠. 그죠? 갑은 C에게 갑에게 한 건 있고 을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를 신고했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제기 안 했다 하는 말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럼 지급하는 거 아니죠. 갑과 을은 부정하게 등록한 E를 고발해서 검사가 공소제기했다. 지급하겠죠. 그죠?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갑과 을이 지금 D에게 E에게 했으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은 반반씩 하겠죠. 정해놓으면 정해된 대로. A, B, C, D는 신고나 고발에 당하기 전에 행정관청에 발각되지 않았다. 대상이 되네요. 그러면은 갑은 2건 반이니까 125만 원, 을은 그냥 25만 원. 자, 42번에 공제사법명상 포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포상금 대상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 지급은 등록관청이야죠. 지급 신청서도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한다. 돈은 국구로 가져가고 시군구청장이 다 지급한다. 말이 안 되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국구에서 보조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1개월은 맞죠.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포상금은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한 자로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요거는 맞고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접수됐다 하는 말은 같이 왔다 따라왔다. 따라왔으니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43번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의 보장에서 기업공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누구 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죠? 계약금 등 하면은 계약금 중도금뿐만이 아니고 잔금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 아니죠.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돈 지급한 것도 없고 뛸 것도 없죠. 그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라면은 등기할 때까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예치 명의자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치할 거냐? 예치 기관이 있고 보증서 발행 기관이 있는데 예치 명의자는 기획공개사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은행이 들어가는데 예치기관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보증서 발행기관은 보증보험회사 들어가죠. 예치명의자 예치기관에 같이 가는 게 채신관서 아니죠. 신탁회사 신탁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공제사협회 요거 2개는 같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치명의자죠. 보험회사 그 다음에 채신관서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등을 계약금이나 계약 관련 서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 에스크로 업자죠.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건 안 되죠. 그죠? 공탁기관도 들어간다라고 틀리게 나오는데 공탁기관은 법원이죠.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죠? 자, 계약금 등을 예치를 했어요. 예치를 했을 때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즉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나중에 계약 해제됐을 때 반드시 계약금 등을 돌려주겠다는 보증서를 예치 기간이 아니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치 기간이 아니고 예치 명의자 핵심이에요. 자,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별도 계좌를 관리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해도 반드시 돌려줄 게 보장돼야 되니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또 어떤 것을 약정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동의 방법, 예치 시 필요한 실비, 그 다음에 기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약정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치 시 필요한 실비는 적어도 예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즉 돈을 안 띄는 권리를 취득하는 어린에게 받을 수 있다. 이렇죠. 43번에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기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다.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돈 지급한 것도 없죠. 돈 뛸 것도 없죠. 등기 이전하면은 돈이 안 뛴다고 장담할 수 있죠. 한마디로 등기 이전할 때까지, 법으로 표현되기로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즉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예치기관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럼 예치기관에게 교부한다 하더라도 돈 안 내주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는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질문 너무 조심해야 돼요. 예치 명의자에는 기업공개사도 있죠. 다른 사람도 있죠. 기업공개사 말고 나머지는 적어도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돌려줄 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돈 들여서 보증 설정할 필요가 없죠.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기업공개사, 그러니까 미리 수령할 수 있다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가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돼요. 4번에 기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다. 맞고요. 이거는 있다 없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계약금 등을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 소유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자에게 받을 수 있다. 이득을 보는, 돈을 안 띄는, 취득하는 어린에게 받을 수 있죠. 자, 협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자, 협회 설립 절차에서 발기인 총회, 발기인 세자니까 300명 이상, 창립 총회에서 600명 이상이죠. 600명 이상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합니다. 요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가지고 틀리게 2번 나오세요. 한 번 틀리게 나온 게 또 자주 틀리게 나옵니다. 국장에 보고하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 안 나옵니다. 지체 없이 보고한다. 국장에게 인가받아야 되죠. 그런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있어야 성립한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러면 안 되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이니까 등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협회의 조직에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설특별시에 둔다 하는 규정은 있었는데 그 규정은 없어졌어요. 자, 협회는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 지회, 지자가 똑같으니까 부하고 회만 구분하면 되죠. 부로 시작하는 제일 큰 도시 부산이죠. 부산이 시도죠. 그죠?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시도에 지부가 있는지 어떤 그 시군구에 지회가 있는지 모르죠. 모른다는 말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국토교통부령 들어가면 안 되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자, 지부를 두게 되면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신고받은 시도의사나 등록가청을 하더라도 절대 지부나 지회 지도감독 할 수 없다. 지부나 지회나 협회의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장만이 할 수 있어요. 협회의 업무에 고유업무, 수탁 업무로 나눠지는데 고유업무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단지 하나, 협회는 우리같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단체도 아니죠. 그죠? 기업공개사를 위한 단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공개사는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협회는 가입한 회원을 위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고유업무에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할 때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다른 거 별로 의미가 없고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탁 업무로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시험에 관한 업무 할 수 있죠.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국장의 승인을 받는데, 이거는 봐야 되는 게 자, 여기에 협회에서는 공제사업하고 다른 사업을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해야 돼요. 이 돈 갔다 왔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준비금 여기서 나오죠. 100분의 10 이상인데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고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한다.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매 회견도 종료 3개월 이내, 2개월에서 3개월로 옛날에 바뀌었어요. 6개월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거니까 국장이 하는 것은 별도로 안 보셔도 돼요. 단지 하나,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국장은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금융감독 원장은 국장의 요청을 받아서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답니다.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안 돼요. 둘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둬야 돼요. 협회 두자가 중요하죠. 둔다, 두자가 중요합니다. 두자가 중요하다는 말은 위원은 몇 명? 2명 이내. 말도 안 되죠. 20명 이내 올라가는데 가부동수돼서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죠. 한 명 빼가지고 19명 이내로 한다. 임기 두자니까 몇 년? 2년. 임기 2년은 두 번째 나왔죠. 두 번 할 수 있죠.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물론 협회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이 뽑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운영위원회 중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자, 44번에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협회에서 하는 공제사업은 비영리로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공제사업도 비영리입니다. 협회는 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이니까 무슨 말이 있어야?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된다. 이러면 조금 헷갈립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죠. 총 얼마? 500명 이상.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여기서는 발기인총회 세자니까 300명. 창립총회에서 600명이죠. 서울에서 100명.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서울 빼고 나머지 광역시도에서 각각 300에서 600으로 뛰었으니까 2배죠. 20명. 2개 이상의 시도, 이게 잘못됐어요. 4번에 협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를 둘 수 있다. 어디에 있는가 없는가 모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죠. 국토교통부 령이 아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에 대해서 신고받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가칭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장만이 할 수 있죠. 45번에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요거 지체 없이 요거 구체적인 숫자가 안 들어간다는 것 조심하시고, 협회는 책임준비금은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요거 100분의 20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100분의 10이죠.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총 수입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협회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 구분해야 돼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죠. 대신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없죠. 물론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회견도 종료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3개월 잘 보시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은 이거 공시를 하는 거는 회원에게 공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기업공개사에 공시하는 게 맞습니까? 회원에게 공시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협회는 회원을 위한 단체죠. 그런데 회원 기업공개사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회원은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제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기업공개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회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공제 계약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시하는 거는 누구에게? 회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공제 계약자에게 회견도 종료 3개월 이내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국토교통부도 아니죠. 그죠? 협회에 둔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데는 이를 할 수 없다. 3년입니다. 자, 시효제도, 공주에서법의 시효제도는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중요한 건데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시효제도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만 할 수 없다. 요거 하나 있듯이 제한고 공부하는 것 중에서 시효제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시효제도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데려온 자리금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방해해가지고 손해가 났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년 넘어가면 못합니다. 이것도 시효제도예요. 3년. 이번에 법인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은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원래 등록관청이 주죠. 등록관청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줍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줄 수 있죠. 기획공개사의 행정처분하려는 경우 청문 실시해야 된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청문 행정 처분할 때 청문하는 게 아니고 취소 줄 때만 청문합니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는 청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별도로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 구체적인 것은 업무 정지 몇 개월, 자격 정지 몇 개월, 이것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하는데 그 중에서 문둥표 50, 휴 20, 나머지 30.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별도로 받으세요. 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이게 몇 년입니까? 이런 규정은 없다 그랬죠. 업무정지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렇죠. 그죠? 자, 그러면 등록 취소됐다, 자격 취소됐다, 등록증 반납하죠.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그럼 반납은 공문이 내주니까 7일이죠. 반납도 7일 이내. 그럼 등록증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누구에게 반납한다? 등록관청에게. 자격 취소되면은 자격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누구에게? 교부인 시도의사, 종종 사무소 소재의 시도의사에게 반납해라고 틀리게 자주 나와요. 그다음 위에 보고하는 거 딱 하나 있죠. 다른 거는 보고 규정이 없고 자격 취소 주면은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라 하는 말은 교육공개사에게 하는 게 7일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은 교육공개사에게 하는 걸 빨리 해야 됩니까?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됩니까?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죠. 자격 취소 줬을 때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보한다. 5일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47번. 다음 중 교육공개사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는 몇 개냐? 개인인 교육공개사 사망하거나 교육공개사 범인이 해산했다. 없어졌죠. 등록 취소입니다. 다른 교육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또는 교육공개사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됐다. 줄이면은 이중 소속이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 무조건 나와요. 이중 소속이니까 절대 취소죠.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 상대 취소예요. 그러니까 상대 취소가 위협이가 좀 상그럽죠.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는 것만이라도 별도로 받으세요. 거래계약서에 검증이 상대 취소 무조건 나와요. 검증이 무조건 나오고, 그럼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문에 꼭 나옵니다. 보정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보정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상대 취소가 자주 나오고, 등록 기준 미달했다. 등록 기준 미달, 이것도 지문에 박스 안에 자주 나옵니다. 상대 취소 이것만이라도 별도로 받으세요. 그럼 거기에 등록 기준 미달했다, 상대 취소고,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해서 협의했다. 그러면은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요. 금증이 있다. 상대 취소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했다. 자, 요거는 한꺼번에 같이 보세요. 우리 법에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게 3개입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하는 말은 반드시 보관해야 되죠. 그럼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이죠. 그럼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리고 교부하고 보관해야 되죠. 그러면은 작성해야 되는 것부터 연결되는 거 위반하는 것은 전부 다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3개월짜리예요. 그거 하는 거 작성해야 되는 거 위반했다. 전부 다 업무정지다. 요게 총 나이를 하면 9개나 돼. 하나로 작성해야 되는 것부터 연결하는 것 위반하면 전부 다 업무정지 3개월짜리예요. 임시중개 시스템으로 설치했다. 나오면은 그냥 이중사무소를 보세요. 이중사무소 상대취소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상대취소.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다. 이중사무소니까 상대취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를 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증이니까 상대취소. 48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개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되었다. 중에 2개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요즘 앞부분이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빌려줬죠. 빌려주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제사로 하여금 자기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겠다. 정지 기간 중에 하면은 무조건 취소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 요거는 상대 취소예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했죠. 상대 취소. 인장 등록 안 했다. 인이죠. 그죠? 업무 정지죠. 민의할 때 인.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 안 했다 했죠. 그죠? 세야 되는 거 안 세는 것부터 연결하는 건 전부 다 업무 정지입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이거 이중 사무소를 봐가지고 상대 취소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니까 이중 등록이다. 절대 취소입니다. 법인인 기업 공개사 해산했다. 사망하거나 똑같죠. 없어졌으니까 절대 취소. 최근 1년 이내 공개사법에서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았다. 그럼 이거는 크게 보면 3번 받고 1번 받는 거니까 상대 취소죠. 근데 상대 취소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몇 번 받고 몇 번 받아 할 때 여기에서 과태료 하나를 살짝 빼면은 업무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았다. 이래야 되죠. 절대 취소에 해당합니다. 자, 49번.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몇 개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했죠. 이건 뭐죠? 상대 취소.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업무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는 것 절대 취소. 임시중개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러면 1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이거 업무정지 사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대 취소죠. 상대 취소라는 말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미는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6개월 업무 정지 주고 1년에 2번 위반하면 취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취소도 전부 다 업무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번에 상대 취소니까 업무 정지에 들어가고 2번은 절대 취소, 3번에 임시중개 시스템을 이중사무소죠. 상대 취소니까 업무 정지에 들어가죠. 법인의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아까 한번 나왔죠. 그죠? 상대 취소니까 업무 정지에 들어갑니다. 금쟁이했다. 상대 취소니까 업무 정지에 들어가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이건 뭐 들어가죠? 거짓으로 공개했다 할 때 업무 정지에 미니할 때 미통보 거짓 공개 원래 있는 업무 정지예요. 중개대상물의 설명서를 교부안했다. 확인 설명서 교부안했다. 작성 안 하는 것부터 작성 안 하면 교부할 수가 없죠.
작성 안 하는 것부터 연결하는 건 전부 다 업무 정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등록 못하는 사람이 등록했으니까 등록 취소예요. 형법을 위반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거는 자격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자격은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죠. 그런데 형법을 위반해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하는 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죠. 자, 여기까지 하고 행정제재 처분여가의 성계부터는 식사하시고, 식사 시간을 좀 오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래 드릴수록 마치는 시간은 더 늦게 마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1시간 59분이니까 1시간 식사하시고 3시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잠 오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좀 주무세요. 오후부터는 주무시면은 눈 감고 고개 끄덕거리면은 분필 많습니다. 날아갑니다. 오전에 하면 날아갈 뻔했죠. 그죠? 자, 오전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